지금부터 영어에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어의 특징은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 영어는 엄격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에겐 엄격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적인 것이겠죠.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언어라는 뜻인데요. 엄격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규칙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문법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고정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변화무쌍하게 말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어는 보다 폭넓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한국어가 대단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규칙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초기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규칙만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예외가 한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규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제약이지만 동시에 규칙만 알면 된다는 장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부할 때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가장 큰 틀의 규칙,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은 바로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숨이 콱 막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오형식을 우리 오늘 배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형식도 가만히 보면 반복되는 것, 또 이 공통적인 것이 있고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나눠볼까요? 자,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온다라는 공통적인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 주어 다음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것부터 목적어 더하기 보어가 오는 것까지 이렇게 공통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바로 주어 플러스 동사가 영어의 핵심적인 뼈대가 되는 것이고 그거 하나 익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리고 보어가 오는 경우, 목적어가 오는 경우, 목적어가 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혀주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이 선생님들은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겨우 5개만 형식을 알아두면 모든 문장은 그 5개 안에서 이해될 수 있고 모든 문장은 그 5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생들은 어떤가요? 5개나 된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콱 답답해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입장 차이는 너무 당연합니다. 영어가 이미 너무나 익숙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5개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5개도 적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5개 안에 단순히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동사, 자동사, 기타 수많은 문법적인 용어들이 이 학생들을 길을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종의 요령이 필요한 것이고 그 요령의 핵심은 단계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계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자, 5형식, 5가지의 형식이 있는데 그 5가지의 형식이 전부 다 똑같은 빈도로 사용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영어의 구조를 추출해서 그것을 일단 익숙해지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영어의 이 형식에 따른 구조라는 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진 그 하나의 문장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제약을 스스로 느껴서 이 형식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리고 형식을 익혀나가는 방법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동사,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수요동사, 목적격, 보어. 이러한 것들이 이 영어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슴이 갑갑하게 느껴지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법 용어라고 하는데, 이 문법 용어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 용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법 용어를 익히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법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소통을 위해서예요. 왜 소통이 필요하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영문법 같은 것들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그 언어의 체계, 그 언어의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문장에 어떤 문법이 있을 때 그 문법을 주저리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자동사, 딱 주어, 딱 목적어로라고만 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지식을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이 학습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객이 바뀌어서 문법 용어 자체가 마치 공부의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문법 용어를 공부하다가 영어를 때려칠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문법적인 용어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어차피 영어 공부를 길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점차로 익숙해지고 점차로 스며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러 문법적인 용어를 좀 감추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의 가장 보편적인 이 구조로 이것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사, 동사,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는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도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영어로는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보면 바로 명사 플러스 동사라는 겁니다. 영어는 어떠한 것이건 간에 명사가 온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동사는 단 한 번만 사용돼야 된다는 아주 엄격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외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구조에 맞는 간단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go입니다. 네. I go. 나는 간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장의 가장 최소한의 규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단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단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단어로는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I 혼자 있으면 나라는 뜻인데 나만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go는 간다라는 뜻인데, 가다라는 뜻인데 go만 있으면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나요? 물론 가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누가 가는데 라는 정보가 없잖아요. I만 있으면 내가 뭘 하는데 라는 정보가 없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요소, 즉 I와 go라고 하는 것이 최소 단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문장 안에 우리가 문장을 만든 거죠. I go라고 하는. 그런데 저기에 더 많은 정보를 집적하고 싶다, 더 많은 정보를 부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구조를 갖게 되냐?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명사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이 문장 안에 추가해 볼까요? 자, I go home 입니다. 자, 영어에서 제 생각에 주인공은 동사인 것 같아요. 예, 저 go라고 하는 저 동사는 누가 갔냐라는 뜻에서 I가 앞에 왔지만 누가 갔냐 말고 또 하나의 필요할 만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home이라는 것을 go 뒤에다 붙이면 집에 간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집에 간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사가 두 개가 나왔고 동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저 두 개의 명사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home, go, I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집이 나에게 간다 라는 뜻이 된다 라는 것이죠. 즉 영어에서, 영어뿐만 아니죠. 대부분의 언어가 그렇죠. 어떠한 자리가 있다는 것은 순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명사는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명사는 내가 가는 것의 대상이 되는 home이 온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의 목적이 되는 home이 온 거예요. 그렇게 순서에 따라서 똑같은 명사지만 역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런데 I go home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는 충분히 이전의 I go보다는 진전된 결과지만 여기에 더 많은 정보를 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를 이 문장 안에 그 정보를 부과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집에 언제 갔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거나 또는 왜 내가 집에 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여기에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추가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여기에 있는 명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어에서 아주 엄격하게 문법적으로 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동사의, 이 동사에 대한 주체. 우리가 살펴봤던 것에서는 I go에서 go의 주체, 즉 가는 것의 주체인 나라는 것이 첫 번째 명사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사가 등장하게 되면 그 세 번째 명사는 대체로 첫 번째 명사가 한 행동의 대상 또는 첫 번째 명사가 한 행동의 목적이 되는 명사가 세 번째 자리에 온다라는 약속이 강력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동사를 명사 뒤로 뺀다거나 또는 이 세 번째 와야 될 명사를 첫 번째로 보내고 첫 번째를 세 번째로 보내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 상대방이 해석할 수 없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엄격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보만으로, 이 필수적인 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집적시키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뒤에다가 주렁주렁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 얘기에 앞서서 전치사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리뷰하고 넘어가면 to, on, at, in 이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to는 무엇 뭐에, 무엇 뭐로 이런 거죠. 그리고 on이라는 것은 저 밑에 있는 in과 함께 어떤 위치, 장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at은 보통 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치사들은 첫 번째, 각각의 대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to는 무엇 뭐에, 무엇 뭐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전치사는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뭐에 대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 명사, 동사, 명사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추가하고 싶을 때 전치사라고 하는 접착제를 발라서 그 뒤에다가 명사를 붙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는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I go home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문장에 나의 집이 서울에 있다라는 사실을 부가하고 싶다면 더 부가적인 정보,
옵셔널한 정보를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문장의 끝에 배치하고 그러면 이 in은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사를 붙여주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필수적인 문장, 아주 엄격하게 그 문법적인 것이 제한되는 저 필수적인 문장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이 명사는 대체로 이 문장에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정보가 대부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다음 문장은 이 I go home이라고 하는 저 문장에 집에 가는데 해질 무렵에 집에 간다 라는 뜻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했나요? 보시는 것처럼 전치사라는 접착제를 붙여서 그 접착제 뒤에 명사를 위치시키는 걸 통해서 나는 집에 가는데 해질 무렵에 집에 간다 라는 뜻을 추가한 것이죠. 부가한 것이죠. 그때 이 at이라는 것은 일종의 접착제로서 사용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것 보시면 자, 또 똑같이 추가가 됐죠. rest. rest는 휴식이라는 뜻이고 for는 보통 무엇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간다. 쉬기 위해서, 나는 쉬기 위해서 집에 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st라는 것이 붙어서 이 필수적인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에 더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것이 굉장히 요긴한 것은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부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그냥 문장 뒤에 줄줄이 붙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죠. 너무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은 영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여러분이 전치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 때는 최대 3개, 보통 2개, 그리고 최상은 1개 정도를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전치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것이 굉장히 요긴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문장을 길게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문장 안에 아주 복잡한 맥락을 응축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인데 그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 영어의 아주 보편적인 구조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 구조에 일단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 구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이 구조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문장의 오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문장의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좀 더 정확하고 미묘한 정보까지도 상대방에게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서툰 영어의 시대에 방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